북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더의 신간,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와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 두 권을 가지고 함께 폭력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북토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제가 사실 많이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패널로 모신 한 분은 이제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요더의 성추문 관련의 그 이슈에 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셨을까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자로서 참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시간이 왜 기대가 되냐면 단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신 패널 두 분이 그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책 너머로 아마 오늘 오신 독자분들과 함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무겁다고 여러분까지 무거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패널로 모신 두 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북토크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이 박종훈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사전에 미리 이제 명함의 양력을 받았는데 양력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 세월호 특위 대변인이셨고,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셨고,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시고, 현재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이런 직함보다 더 중요한 건 명함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잠언 31장 8절을 영어로 써놓으셨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네, 이런 멘트를 명함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김성한 IBF 간사님으로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성한 간사님은 요더의 요더의 성추문 관련된 주요 배경이 AMBS라는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비블리컬 세미너리, 촌스러운 발음을 좀 해봤는데요. AMBS에서 2004년 5년에 평화학 공부를 1년 반 동안 하고 오셨고요. 2013년에서 2015년에 요더 관련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고센 지역이나 이쪽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당시에 2015년에 보건가 상황에 이 요더 관련된 이슈를 5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국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개가 있는데 락그룹 코드셋의 리더이십니다. 락 스피릿을 가진 평화학 연구자이십니다. 네. 이렇게 한번 패널들을 소개해봤고요. 일단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두 권의 책을 다 읽고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두 분에게 간단하게 이 두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더 관련된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참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저자가 쓴 책이 아니고요. 물론 요더가 쓴 책이 아니고요. 요더의 비행에 대해 여러 필자가 지금 참여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은 원래 단행본으로 기획됐던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메노나이트 쿼럴리 리뷰라는 요 개간지죠, 학술지. 2015년 1월호 한 권 전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번역된 것처럼 요더의 비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요 개간지 한 권을 통째로 지금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라면 제가 보기에는 메노나이트 MQR이라는 이 잡지가 결국 메노나이트 교회가 자신들의 신학을 주류 신학교회와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로 여겨왔던 채널이었고요. 요도 자신이 이 MQR의 편집자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글을 이 MQR을 통해서 알려왔는데,
그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 권 전체를 올곧이 다 다뤄서 낱낱이 이제 그걸 고백하는 형태로 나름 뭔가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굳이 좀 제가 아직 안 읽으셨다라면은 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맨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 맨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그 구슨이라는 사학자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메노나이트 교단에 어떻게 보면 전권을 위임받아서 비밀로 이렇게 간주되었던 모든 서류들을 다 접근해서 이제 쓴 그 글이 첫 번째 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요도의 뭐 성추문, 뭐 미스컨덕트,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져 왔던 요도와 관련된 온갖 추잡한 소문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가장 밑바닥까지 간 형태로 이제 폭로한 어떻게 정리한 글이 첫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좀 꼭 보시는 것이 요 이야기의 전말을 좀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저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성추문, 성폭행의 피해자들을 도울 것인가라든지 예전적인 뭐 회복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고, 아마 제가 또 권해드리고 싶은 저자는 거기 피츠라는 좀 젊은 신학자인데요. 도대체 그럼 이제 요더 이후의 지세례파 신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아나바피스트 비전 쇄신이라고 되어 있는 글, 이런 게 아마 요더 이후의 신학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림들을 제시해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까요? 네, 뭐 다 사서 보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다 얘기해 주시면 재미가 없죠.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 다른 한 권의 책인 그 기억의 종말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먼저 전제를 깔면 저는 정말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안 읽지만 하루에도 그 문건을 무지 많이 봐야 되고 아마 웬만한 소설가 못지않게 많은 서면을 써야 되는 직업이 또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다른 책을 못 읽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책을 처음에 펴내기 전에 저한테 서평을 써달라고 그 책 편집 전에 그 상황으로 그냥 이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제가 이게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 이분이 본인의 경험이 처음에 시작이 돼요. 본인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 마치 CIA 스파이처럼 취급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말을 하면 이제 거의 너 북한 간첩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추궁받는 상황에서 큰 이제 마음의 고통을 받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두 개의 전제를 까는데 하나는 악행은 기억돼야 한다. 왜? 정의의 관점에서. 그것도 영원히 기억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전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서구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명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맞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악행은 기억해야지. 그런데 그 악행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이제 책으로 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공감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응보적 관점, 통상적으로 이제 법률가들도 많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는 응보적 관점이죠.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회복적 관점이에요. 잘못했어. 대가를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그거로 끝나는 건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인데 하여튼 이 책에서 이분이 고민했던 거는 악행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첫째는 잘못된 기억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가해자 같으면 저는 제 기억을 편집하잖아요. 나한테 불리한 거는 다 없애고 유리한 것만 남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을 어릴 때 혼낸 적이 있는데 아들이 절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 순간에 내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대놓고 아빠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 순간에 제 아들을 거짓말 탐정이 들여내면 거짓말 아니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행이 있다는 건 명확하고 그거를 기억해서 응보적 관점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만 가야 되는 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내려냐면 악행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간직할 게 아니라 내려놓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게 용서와 화해 과정을 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억의 종말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 사건 중에 두 개를 드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까지 일어났던 그거를 쭉 들면서 출애굽에 있어서 큰 그 악행들이 있었잖아요.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한 타 민족에 대한 악행들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쭉 풀어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 기억이라는 것도 물론 응보적 관점에서 그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해자와의 화해를 통해서 또 피해자 스스로도 그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책이 좀 내용은 3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고 끝내자. 이게 진정한 용서인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용서는 일방적으로 되더라고요. 고통스러우면 그냥 용서하고 말지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화해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쪽도 피해자 쪽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이게 화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라는 주제가 되게 민감하게 다가왔는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이분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구나. 하여튼 이게 한 300페이지 넘는데 생각보다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예전에 처음에 출간된 게 이게 2016년에 나와서 2년 전에 나와서 좀 이렇게 북토크도 하고 했지만 좀 그렇게 많이 판매는 안 되고 조금 묻힌 경향이 있는 책인데 이번에 이제 북토크 좀 다시 읽으면서 저는 좀 새롭게 느꼈던 게 이 책이 신앙서적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기억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 어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처음에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어떤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주제 자체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책 처음에 나올 때 강혜환 교수님이 불러서 갔었어요. 북콘서트 그때 갔었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때 특조위에 있을 때인데 저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이 책이 딱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책이 근데 그때 타이밍이 좀 어렵진 않았나요? 한참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를 네네 이야기하던 때였는데 제목이 주는 오해가 좀 있었을 수 있고요. 네. 네. 또 내용이 주는 되게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 얘기는 아마 뒤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방송으로 듣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두 저자 자체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도 문제는 사실 요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도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요도가 근데 약간 막연하게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예수의 정치학의 저자다, 뭐 메노나이트를 대표하는 저자다, 어떤 신학자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요더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더는 이제 존 하워드 요더인 거죠. 그런데 요더가 이제 많은 스위스 쪽에서 온 그 제사레파 메노나이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흔한 그 가족 성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요더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존 하워드 요더가 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꽤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르스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30대에 대화 상대로 삼았던 신학자들이 바르트니, 니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부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신학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던 제일 가장 인상 깊은 얘기는 누군가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게 누구의 책의 본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풋노트에 누가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할 정도의 네. 뭔가 그 지적인 그 파워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갖는 요도에 대한 그 굉장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숭배의 경외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지 싶은 어떤 경외감 같은 게 아직도 그 사람이 지금 세상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를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걸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 건드렸죠. 예. 윤리학, 신약학, 뭐 선교학 쪽에서도 지금 요도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거의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제가 특별히 이제 주목하는 건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1960년대에 남미 쪽에 가서 이제 남미 복음주의자들을 만나는 어떤 그 접촉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무엘 에스코바라든지 르네 빠띠아 이런 이름들을 이제 로잔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젊은 사무엘 에스코바나 르네 빠띠아가 해방 신학과 이 뭐라 할까 미국식 복음주의 안에서 그 어떤 좁혀지지 않는 갈등 안에서 뭔가 대안을 찾는 그때 그들에게 뭔가 제3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사실 요도를 통한 어떤 제세례파의 영향이 있고요. 사무엘 에스코바 같은 회고록 같은 데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70년대에 남미 그 복음주의 신학자 연맹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요도가 거기 이제 명예 회원으로 추대될 정도로 요도가 끼친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컸죠. 그게 왜 의미 있었냐면 그 요도의 그런 어떤 그 제세례파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제 사무엘 에스코바나 르네빠띠아가 74년 로잔에 가서 이제 그 복음 전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던 그 앞단락에 요도의 지점들이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감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멀리 돌아서 요도의 그 영향들을 다른 형태로 경험을 했죠. 하지만 한국 상황에서 요도 신학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제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 예수의 정치학이란 이 책도 사실은 1972년에 처음 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번역된 게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적인 갭이 있었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인용을 통해서 요도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곤 했었고요. 비교적 이제 최근에야 요도의 신학이 이제 한국에서도 알려지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그가 그렇게 많이 빛을 발하는 만큼 어둠이 너무너무 깊고, 그러다 보니 이 두 개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이제 같이 얘기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들고 나왔는데요. 요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가 나올 때 같이 나온 책이, 대장간에서 같이 나온 책이 다른 터는 없나니라는 매논 사이먼스의 기념 논문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도는 미스터 매노나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바깥세계에서 볼 때 매노나이트 신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요도가 알려져 있는데, 예. 한국에서도 요도의 비행을 다룬 이야기가 나올 그때에 정작 매노나이트의 어떻게 보면 원류라고 그 원조가 되는 매노 시몬스에 대한 논문집이 이제 같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한국 상황에선 지금 이 요도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구나.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부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그 요도가 정말 대단한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신학도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되게 쉽게 공감을 하고 정말 대단하자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도의 어떤 학위나 영향력보다는 그 요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요도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느냐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마 예수의 정치학 하나만 갖고 놓고 본다면 그거겠죠. 그 이전까지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 안에서, 윤리학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굳이 예수의 이야기가 윤리학적인 어떤 준거의 틀로 사용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을 전복적으로 읽으면서 예수가 거기서 하고 있는 선택들을 어떤 우리의 어떤 윤리적 실천의 틀로 탁 가져와 버린 이런 거는 이제 요도가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난 상황,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도저히 자신들의 그 한계에 도달한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뭔가 정말 새로운 어떤 대안처럼 뭔가 제시되는 패러다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볼프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아, 저보고 볼프를 소개하라는데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이 책을 서평 쓰면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분 아마 발칸반도 출신인데 미국에서 플러신 학회에서 공부하시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분 작품이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책을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알려진 게 광장에선 기독교는 조금 알려진 것 같고 네. 좀 쟁론이 많이 됐던 건 알라라고 하는 책이 좀 쟁론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뭐 저는 조금은 알라는 제가 읽어보질 않았는데 몇 개 읽어보면서 되게 좀 저하고는 공감대가 조금은 더 가깝게 형성되는 분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달리게 평가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좀 지나치게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책마다 조금 느낌이 다른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길게 이야기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네. 볼프가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볼프는 그 종족 청소가 있었던 그 보스니아의 어떤 유고슬라비아. 네, 유고슬라비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일단 볼프에서 정체성에서 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볼프 책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연 명확한가 이러면서 약간 질문하는 그 형태로 한국에 번역된 책들이 주로 그런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의 종말도 사실 그 엘리 위젤 인용하면서 기억은 구원이다, 기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할 때 볼프가 과연 그러한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볼프 책을 읽으시면 명확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읽으면서 불편하면서 근데 끝까지 읽다 보면 아 그렇긴 하지 뭐 약간 이렇게 만드는 저자인 것 저만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알라도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라. 근데 그러다가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초반에 읽다가 이상한데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볼프 책은 구입한 사람도 적은데 완독한 사람도 또 더 많지 않은 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읽다가 약간 이상해 그러면서 덮게 되는. 네. 맞습니다. 예. 배제와 포용도 참 읽기 어려웠던 책인 것 같고요. 기억의 종말도 뭔가 이렇게 설득은 되는데 끝까지 남는 뭔가 그 여운이 있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네. 네, 저자와 책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오늘 다룰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요더의 성추행, 뭐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폭력 문제를 다룬 야수의 송곳니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예, 사건. 그 이 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더가 메노나이트 안에서뿐 아니라 이반젤리컬 혹은 에큐메니컬 진영 모두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신학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어떤 스타로 그렇게 이제 70년대, 80년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제 이 기록은 그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건 아니겠지라고 싶을 정도로 좀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그 한계를 계속 넘어가는 그 정말 너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죠. 차라리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뭔가 큰 뭐 병이 있었다든지 뭐 어떤 멘탈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차라리 오히려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뭔가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어떤 나름의 확신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그가 전개했던 이 실험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겨진 커다란 질문이 거기 이제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교회가 이 한 사람의 실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또 무능할 수 있는가? 또 혹은 교회라는 것 역시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의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양면을 또 동시에 보게 되는 지점들도 있고요. 저희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순진할 정도로 그 마린 밀러 총장 같은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근데 그게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 권징과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기초거든요. 형제가 누가 잘못을 하면 조용히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둘이 가서 얘기하고 요게 그게 이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질서의 방식이었는데 요도는 그 모든 그 게임의 룰 위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요도라는 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너무 독특한 그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많은 면에서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있었고 또 달라진 교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 교회론의 뭐 한계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맞물려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여전히 그 가부장적인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그렇게 천천히 움직였을까? 거기는 그건 좀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야기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97년에 요더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아무리 좀 요란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세상을 떴으면 이야기가 이제 그냥 거기서 스톱되고 멈춰져야 되는데 요도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그가 사후에 훨씬 더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아까 제가 이 사람 뭐 70년대 80년대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때보다 사실은 지금 그 뒤에 그 사후에 굉장하거든요.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을 연구해서 쓴 박사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존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 그 미투에서 그 피해 입은 여성들이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 가해자는 계속 뭐 영화제 나가서 상 받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미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이제 피해 여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더 분노하게 됐던 것이고 왜 이 사람의 어두움과 잘못이 이야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스타처럼 대접받고 있느냐. 이게 이제 최근에 다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된 중요한 어떤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더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책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풀 스토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더가 아주 젊을 때 아주 유명한 초창기에 발생해서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아주 최근에 사실은 실마리가 풀리면서 한 2015년 어간에 지금 관련해서 그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된 어떤 이 굉장히 긴 풀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풀 스토리 안에서 지금 이 요더의 이 일들을 메노나이트 교단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떤 진행이 됐고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어떤 적용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는 제가 보기엔 나름의 시도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순진할 정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 안에서 그 일을 풀려고 하다 보니 요도의 어떤 그 요도의 뭐라 그럴까요? 끌려다닌 거죠. 예, 요도의 어떤 그 화려한 말과 그의 논리와 이런 것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더가 AMBS를 떠나서 그때 당시 이제 고션 비블리컬 세미나리였지만 거기를 떠나서 노틀담으로 학교를 옮긴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그가 학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회 멤버로서만 이제 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를 다루는 방식으로 일이 전개가 됐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7년 그가 1년의 그 굉장히 긴 그 치리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교회에 복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됐는데 그 어간에 계속해서 저는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었고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그다음에 주변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의 변화들이 교회로서도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쓴 글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AMBS의 새롭게 총장으로 부임했던 세라라는 여자 총장님의 어떤 여성 리더십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었고요. 12년, 13년 들어와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요더 문제를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구슨의 글도 그런
결정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고 MQR에도 그 글이 이제 실리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다 교단 차원에서 요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많은 사람들 그 사건 자체가 피해자 중심으로 다뤄주지 못했고 교단의 노력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요도를 잘 세우려고 회복시키려는 쪽으로 에너지는 쓰는데 많은 피해성들을 돕는 쪽으로는 가지 못했다라는 이 기울어진 이 상황, 이거 자체는 지금에서나마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너무 시간이 길었고 미흡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를 한국 교회로 좀 가져와서 박 변호사님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세계적인 신학자 요도만한 사람이 특별히 사고치고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주로 이제 목회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수면 위에 드러나서 뉴스가 됐다가 또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했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또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떤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처리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좀 그런 실상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요도를 다루었던 메노나이트 문제와 한국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장애물이 됐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도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권위 내지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캐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양성, 그다음에 이제 나름의 평등의식, 평화주의가 되게 강한데 한국 교회는 일종의 이제 유교적인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유교 질서가 너무나 뚜렷한 기독교예요. 그 말씀 뭔 말이냐면 원래 이제 목사나 장로나 이분들이 다 직분이잖아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신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 공동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분,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 또 징계하는 직분, 각 직분이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계급이죠. 서리 집사보다 집사가 높은 거고 집사보다 장로가 높은 거고 장로보다 목사가 요즘에는 장로하고 목사하고 서로 좀 누가 높나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런 수직적 유기 질서가 잘못되었을 때 위에서 그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밑에서 그거를 따지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제가 깊이 다뤘던 거는 3.1교회 전병욱 목사 사건이었는데 그 전 목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어요. 찾아왔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3.1교회에도 그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라 그분한테 이런 일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전해드린 거는 그 전 목사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면 이분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과거에는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좀 그 자매 같은 게 조금 달랐던 거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목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개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두 사람 간의 대화거나 주변 사람과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에 그걸 부인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골든 맥도날드의 사례가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전체를 부인하든가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잘못된 게 완전히 묻혀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쉬운데 저는 이제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니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정말 깨달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피해자한테만 사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사과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교회 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여성 성도에 대해서
성추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배상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 대가라는 거는 뭐 꼭 감옥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에 합당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고 그럼 징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공동체의 관계성, 피해자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 삼일교회 목사로서 복귀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인본주의적 세계하고 다른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의 앞머리에 뭐가 있냐면 악마와 싸움에서 악마가 승리하는 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악행이 확산되는 2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컨대 내가 성추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성추행했다는 거를 부인하면서 더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피해자가 있고 그거를 이제 와서 다시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가 가장 최선이냐? 어떻게든 그거를 끄집어내서 자복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유와 회복에까지 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그것 때문에 보험과 상황에 막 글도 쓰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돼버렸냐면 갈수록 부인하는 쪽으로 가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뭐 나도 뭐 부인이 있고 딸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을 가야 되겠냐, 불려야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일인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 따져보니까 10년 전부터 그런 썸씽 관계가 그때는 뭐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니 그때부터 이미 제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홍대 근처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모 방송에 이제 첩부 시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막 그 변호사님 이런 사례죠, 저런 사례죠.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한 사례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그거를 축소시키기 시작하고 사적인 문제 내지는 그런 이제 그것에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이제 그걸 옹호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 논쟁, 뭐 처음부터 네가 그런 거지, 뭐 꽃뱀 이야기부터 온갖 가지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통속적인 이야기가 쭉 나가게 되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목사라고 하는 개인이 만약에 잘못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구조 전체 내에서 그 양반은 그거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구조 내에서는 이분을 지지해야만 되는, 왜냐하면 창피하게 되니까 만약에 밝혀지면 그게 진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거를 막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고 그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피해자를 자꾸 이제 매몰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더 괴롭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 리더십도 다 아니라고, 목사님 맞겠지, 우리 목사님 맞을 거야 이렇게 했다가 한번 이제 저도 그 찾아갔었어요. 한번 비공개적으로 하던 그 들어봐라, 이게 진짜 이거는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그 녹음도 듣고 그 개인도 만나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다르구나. 우리는 그냥 막 이 자매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한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목회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또 그 과정도 좀 정말 지극히 한국적이죠. 징계받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은퇴시키고 퇴직금 다 주고 그동안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뭐 13억 얼마를 주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밝혀지고, 그분은 또 뭐라고 또 변명하냐면 나는 설교 못하면 난 죽는다. 내가 조금 뭔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나 설교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됐고 옆에 가서 또 교회 세우고, 이런 거가 하나의 정형적인 틀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 고민은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단절시키려면
첫 번째 제약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게 우리 구조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남성 목회자가 여성 성도를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으로 불러서 만나게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집무실 같은 경우에 뭐 CCTV를 설치해야 되고, 집무실 내에 뭐 그때는 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침대도 있고 뭐 목욕실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거를 왜 거기다 갖다 놓냐? 거기에 왜 여성 성도를 데리고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온갖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 사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규정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거가 필요하고, 감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진실 게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성의 말이 맞느냐, 목사 말이 맞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목사 말이 맞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거짓말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성도 입장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여성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내가 편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대로 된 진실이 안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여성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여성을 믿기 위해서는 나름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증거의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고, 신뢰성의 문제,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피해자분들한테는 제2, 제3의 피해를 양산하게 되기도 하죠. 그것을 피하려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해서 최근에 수사나 재판에서는 상당히 좀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그 피해를 찌르려고 하는데, 어쨌든 실체관계 규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자꾸 여성 피해자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여성은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상황으로 되어버려,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이제 그 사람은 그 권력 가져가고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인데 이상한 여성한테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 더 믿을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계속 범죄 행위를 양산하는 상황으로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근에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까지 하게 됐는데, 그것에 왜 제가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냐면, 그거를 하자고 한 곳이 삼일교회였어요. 네, 그렇죠. 네, 개혁연대에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 너무 길어지는 거죠. 아시는군요. 네, 뒤에 좀 더 얘기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예. 지금 변호사님 얘기해 준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병욱 목사 건인데, 요것만 봤을 때도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예 무시하고 없던 것처럼 그냥 아예 뻔뻔하게 하는 한 방법이 있고, 또 한쪽은 이제 완전히 악마화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서 내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볼프가 기억의 종말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화해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고든 맥도날드 건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치리하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세우느냐, 이렇게 가는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 보기가. 근데 한국 교회 가기 전에도요, 저는 그 메노나이트 교회가 그러니까 막 제가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는 게, 그 15년 돼서야 이제 교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배워야 될 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독 개인의 사건을 푸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야, 이 문제는 이건 우리 교단 차원의 문제다. 교단 전체의 의제로 전환을 했고, 교회 안에서의 성폭력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바람직한데, 하지만 이제 그 전개된 양상은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요도말 믿지, 피해 여성들 100명이 넘어도 그 사람들 말을 믿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그런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서도 사실 요도 쪽으로 기울었고, 그다음에 교단 차원에서 노력을 봐도 피해자 중심이 아니에요. 에너지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요도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마치 전 목사가 난 설교 못하면 죽는다는 것처럼 당신은 놀라운 신학적인 재능이 있으니 계속 그 연구하는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좋게 보려고 해도
구조 자체는 지금 피해자를 이렇게 세우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계속 가해자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억을 뭘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저는 조금은 메노나이트 쪽에 점수를 드리고 싶은 게 요도가 1970년대부터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네. 2015년이면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기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45년 동안 이렇게 따지는 데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45년 후에라도 이런 게 나온 거는 대단한 거라고 보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울부짖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또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런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것이 메노나이트의 전체 방향을 또 바꾸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저는 이제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기억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 안 되네, 잊어버리자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이제 하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분이 좀 그것에 약간 헷갈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요. 나는 그 예전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세웠거든. 전제를 깔고 가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나중에 작년엔가 이제 포럼하면서 느꼈던 거는 용서와 화해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화해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화해가 되려면 그만한 사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사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막 해서 들이댄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메노나이트 그 40년사 안에 전반부는 욕먹을 부분이 있고, 사실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도 하고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던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성환 사님이 메노나이트도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요. 너 미화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미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계속 실패해왔던 영역과 약간이라도 좀 차이가 나는 그 메노나이트, 저는 사실 메노나이트 칭찬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 피해 여성들이, 저는 그 교단이 이걸 밝혀낸 것도 대단하지만 그 40년 동안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들 다시 끄집어낸 그 여성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인터뷰 연재도 나오고 제안했지만 계속 거절하고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에 어떤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정말 그런 것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요. 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요도 관련된 문제, 특히 여성들은 정말 기대감이 전혀 1도 안 생기는 거죠. 미래가 없다. 이게 뭐냐, 평화 얘기하는데, 화해 평화 신학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폭력의 대상으로 우리 얘기는 들려지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순이 너무 커 보이고, 니네 평화 신학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나마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남아서 있었던 정말 신심이 깊은 자매님들이 계셨고, 또 그분들이 이제 계속 그 목소리를 냈고 했다는 건 정말 그건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는 이걸로 밤을 샐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도 관련해서 불편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주변에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거나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도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요도의 책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 내 인생의 책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의 정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꼽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희석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화학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요도라는 저자와 저작을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연구했던 사람이 평화를 깨는 일을 했을 때 이 요도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나 혹은 그 요도의 저작들에 대해서 어떤 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 토양이 가능할까요? 그런 시도는 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요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사실 불편한데 왜냐하면 요도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인연이 있고요. 또 제가 그 지역에서 있었다라는 게 지역 전문가가 갑자기 돼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았던 집이 요도가 살았던 그 집이랑 같은 라인에 있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 요도의 사건이 등장하는 뭐 기도실, 채플, 뭐 강의실 이런 곳들을 제가 어딘지 알고 뭐 또 제가 아는 분, 그 요도의 미망인이 저희가 살던 그 고션이라는 지역에 지금도 애니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어떤 고션이라는 그 지역, 엘크라트라는 지역에 이 요도와 관련된 뭐가 이제 빼곡하게 거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건이 어려웠던 부분도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깝게 얽혀 있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너무 가까워요. 한 다리 건너면 서로가 다 아는 사람. 이러다 보니 이제 이것이 이제 정말 이렇게 개입해서 뭔가 해결되기가 분명히 어려웠던 지점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이 가르침과 신학과 이 삶의 모순을 분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이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질문으로 좀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답변하기가 참 곤혹스러운 게 아직 요도가 저 한국에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이 번역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요도의 얘기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 뭐 예를 들어서 켈빈주의 그 패러다임 안에만 개혁주의 신학 안에 주로 계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너머에 뭐가 있지? 다른 이야기가 또 있었네. 뭐 이렇게 지금 뭔가 다른 시선을 돌리다가 요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종교 개혁 때 루터나 켈빈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얘기들이 펼쳐져 가는데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죠. 제가 느끼는 애매함은 요도가 20세기의 언어로 제세례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득력 있게 풀어낸 사람이라는 건 맞다. 하지만 요도 이퀄 제세례파 신앙 혹은 제세례 신학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건 좀 제가 좀 그렇게 앞에 단서를 좀 박아놓고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도의 신학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가 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많은 전제들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가 말하고 있는 교회론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또 굉장히 수평적인 어떤 아까 이제 권위주의, 한국 교회가 유교적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도의 신학에서 결국 되게 이제 수평적이 되거든요. 근데 정작 가만히 놓고 보니까 요도가 자기 문제를 다룰 때는 수평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위에 올라가 있지. 뭐 이런 모순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순들은 지금 자신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 모순과 함께 결국 읽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별히 지금 같이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빛 아래서 요도가 보여주고 있는 가부장적인 어떤 한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레미 피스 같은 지금 이제 요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젊은 신학자들이 아마 새로운 작업들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국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요도를 전공한 사람이 많지도 않고 요도 얘기를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게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참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관련해서 이게 좀 그 유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때 고민에 빠졌던 게 이런 거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회자님이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고 어디 해외에 나갔더니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그런데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쭉 뭐 교육 계획 관련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문제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전병국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온갖 뭐 돈 문제, 여성 문제, 온갖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명한 이제 TV 설교가가 설교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짓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아요. 이게 뭐지에 대한 고민이 그때 한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도 같은 경우도 요도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이론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냥 나름 정리했던 거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 그 충신을 그렇게 충신의 여자를 뺏으려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잘못한 사람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도가 이랬던 걸 모르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제가 요 책을 이야기하니까 놀래요.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이제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증명할 수 있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약점이 있고 수많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편집에서 듣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정치학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받았다는 어떤 친구가 제가 요 책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 약간의 조금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일 뿐이다라고 이제 변호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혼란함 속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유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더 영성이 풍성해진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갈수록 본질을 깨뚫게 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저의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갈수록 없어질 것 같아요. 요도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시대에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그렇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공과가 분명히 뭐 판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남겨진 질문은 이제 제가 처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대단한 천재고 뛰어난 신학자인데 어떤 그런 어두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면 전 차라리 다행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이제 그래 이렇게 빛과 어둠을 우리가 잘 솎아내자 그러면 좋겠는데 잘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신범이거든요. 굳이 딱지를 붙이자면 뭔가 이건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그 중산층 중심의 문화가 막 가정 중심의 문화가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하는데 그러면 독신들은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냐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을 나름대로 그걸 지금 자기가 이제 학문적으로 뭔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상적인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직접.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사실은 되게 만만치 않은 질문이 저는 우리 앞에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AMBS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요도가 가르쳤고 또 교단 신학교고 하니까 요도 일이 막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학교 그 교수진들이 모여서 도대체 요도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가르쳐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장시간 하면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어떤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됐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좀 고민이 솔직히 지금의 제 상황은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요도 버려야 된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쓰레기다. 말할 것도 없다. 네가 지금 가부장 남성이니까 계속 요도 편들면서 그래도 거기서 캐낼 게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네가 여성이고 피해자 입장에 서 있어봐. 요도 다 말고 쓰레기지.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많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그런데 내가 남자고 그래도 요도한테 얻어낼 기대할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계속 어떻게든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제 지금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뭔가 있을 게 아닐까? 하지만 아니야. 이건 정말 의심해야 돼. 좀 제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요도에 대한 걸 알았고 혹은 이제 요도에 대해서 출판사 책을 내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요도의 이 공과가가 같이 소개가 돼야 되고 요도를 접하는 독자가 요도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묘하고 애매한 부분에는 침묵하는데 특별히 이런 성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다들 그냥 쉬쉬하면서 뭐 읽을 사람 읽고 뭐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넘어가고요. 이제 지금 요도 관련해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거는 40년 동안 그거 관련된 어떤 일들이 기억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든 그것들이 실마리를 풀어가고 화해하고 하는 영역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에 관한 이야기로 좀 같이 더 이야기를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프가 그 기억의 종말 쓴 게 사실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해가지고 본인이 경험했던 그 고문 그 신문 받았던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어떤 트라우마죠. 그런 거랑 이제 한국 사회랑 연결했을 때 지금 기억이란 키워드를 가장 좀 대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세월호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유명했던 어떤 워딩도 말도 어떤 잊지 않겠습니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 변호사님께 지금 그런 세월호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돼서 어떻게 왔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볼프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볼프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고통을 해소하려는 방법으로 용서를 너무 쉽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월호 참사가 과거의 참사와 달랐다는 것은 그 기억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많이 사망했던 그 우리 국내의 재난이 있어요. 세월호보다 더 많이 참사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네? 삼풍백화점이죠. 502명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죠? 강남에 있는 그 요지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이렇게 몇 년씩 끌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죽었네.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때 막 부글부글하면서 뭐 건축법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무슨 그 관계를 끊고 뭐 정관주택 막 다 이야기를 하는데, 몇 달 지나면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나왔던 대안들이 잊혀졌어요. 그게 적용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세상 바뀌었나 보다, 뭐 건축법이 강화도 했다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그때는 말만 이런 정책이 하면 좋겠다고 제안만 했을 뿐이지 그걸 제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다른 사례처럼 그래 뭐 그랬지만 어떡하겠나,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배상 받고 그냥 조용히 있겠다 이랬으면 이거 잊혀졌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해 대구를 한번 갔을 때 어떤 분한테 약간의 그런 볼멘소리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싸웠으면 세월호 이런 참사 안 날 수도 있다. 왜 그때 그러셨냐, 뭐 이렇게 내가 약간 원망하듯이,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말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잘 될 거로 생각하고 그냥. 그런데 대구 지하철도 아직까지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 볼프식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말하면, 이런 악행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억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정부 때까지는 이건 절대 잊히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거를 파묻으려고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자체로 계속적으로 이 상태가 유지돼야 돼. 영원히 기억만 하고 가야 되는 거냐?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바라는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정권이 바뀌었고 진상을 100% 뭐 다 규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바 최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이라는 걸 제가 되게 중시 여기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진실이 존재하느냐 평가만 남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진실 어림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야만이 뭐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오해나 의혹이 없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제 뭐 안전사회를 건설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났는지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한번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이게 진짜였구나,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건 치르고 구조를 바꾼 건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면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떠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까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잔잔하게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는 기억이지만, 그러나 분노와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했지만 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고, 내 아이 또래의 학생들이 더 이상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아이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버금망할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볼프가 말한 것처럼 기억의 종말이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함부로 화해와 용서를 말한다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가장 첫 번째가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것이 규명이 돼야만이 모든 일이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사회적 치유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치유가 시작되기도 전 단계에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지금 그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잊혀져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고 했었지만 지금은 왠지 다 해결된 것 같고 사람들 인식 속에 이제는 배지 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세월호 관련된 건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그 특조위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했던 거는 그 당시 정부의 방해와 싸우는 것에 너무 많은 진력을 빼버렸고 저희가 2015년 8월달에 겨우 이제 예산이라는 게 확정이 돼가지고 10월, 11월, 12월에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했던 거 감사원 기록을 계속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2016년 1월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조사가 가능한 때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로부터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조사 그만하라고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대부분 공무원들이었어요. 국가기관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한 게 있고 성과가 없었던 거는 아니나 전체적으로 진실규명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저희가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간단치는 않지만 뭐 30-40% 정도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안전사에는 그래도 한 60-70% 고민을 했고 피해자 지원은 그래도 한 80% 고민은 이게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나름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이제 해산이 돼버렸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그거를 좀 잊어버리기를 원할까? 그건 본능인 것 같아요. 참혹한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게 피할 때마다 몇 년 주기로 대참사가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는 직면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해결을 봐야 돼요. 어느 선까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저는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잊고 싶고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기억하게 되면. 그렇지만 이거를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계속 기억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월호 안에 그 이제 유가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이제 기억의 종말식으로 하자면 그 피해자분들이 그 동안에 이제 기억 전쟁, 그 볼프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기억하기 위한 어떤 전쟁을 그동안 벌여왔는데 그 이후의 스텝을 지금 밟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노하고 이런 것들 넘어서 어떤 치유와 화해와 뭐 이런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어떻게 가는 것도 제가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진실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건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고통스러운데 분노 가운데 막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삶을 생명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거든요. 엊그제 이제 4월이 다가오니까 심지어는 저는 유가족이 아니지만 아직도 4월이 다가오면 몸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너를 1월달에 낳은지 내가 안다. 왜? 1월이 되니까 몸이 아프거든요. 그 얘가 벌써 이렇게 컸는데도 그 기억이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는 과정에서 뭐 작업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온갖 가지 그거를 풀어내기 위한 걸 했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치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잊어지지가 않거든요. 왜? 사회적 치유가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잠시의 어려움을 면할 정도의 그런 어떤 과정들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치유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아주 이제 좀 논란이 예상되는 질문을 하나 좀 나누고 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그 폭력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어떤 타이틀로 지금 10년 전, 뭐 20년 전 당했던 어떤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 지금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아주 뜨겁게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볼프가 논의한 것처럼 그것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진실되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화해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소망,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볼프의 논지가
현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미투 운동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에는 그렇게 쓸 수 있죠. 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사실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문단 내의 갑질과 성폭력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지방변호사 인권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성 변호사가 문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보를 받고 그걸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종의 이제 폭로 내지는 고백들을 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말하는 순간 자기만 이제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미투 운동이 이번에는 좀 성공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전면적 변화로 가져와야 된다는. 왜냐하면 저는 미투 운동을 저는 남녀의 문제로 보지 않거든요. 수직적 억압 구조라고 봐요.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피해자는 당연히 여성이고 가해자는 당연히 남성이라고 보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피해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는 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직적 억압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폭력적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성공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그 용서하고 좀 잊어버려야지. 그거 안 그러면 너도 해로워.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합니까? 마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온 사람 같은 고통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10년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 고통이 안 가셔요. 안 가신 사람 보고 너 용서해라, 너 화해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용서와 화해가 되려면 최소한 용서가 되려면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화해가 되려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좀 뒷부분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절차나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기억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이 약해서 기억에 정말 투가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투 상황에서는 깜짝 놀라겠네요. 미투 상황에서는 볼프의 용서 화해를 너무 쉽게 말하기 곤란한 그렇지만 이제 제가 희망하는 것은 많은 억압 구조 속에서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던 뭐 남성 여성과 따질 것 없이 그런 피해자분들이 그거에서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지해야 되고 그것이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문제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치유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폭로하다가 그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 되는 제2, 제3의 피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전면적 변화를 가져려면 가해자가 변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냐면 가해자들이 왜 그럴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개인적인 여러 상황이나 사회 구조적인 거가 나오게 되면 그 원인을 보고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잘못된 성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고쳐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유전자처럼 내려왔던 그런 게 있다면 그 틀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미투 운동이 저는 유두와 더불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악행을 기억해야 된다. 끝나기 전까지는 기억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을 보세요. 네. 글쎄요, 저도 좀 한 가지 그냥 거들자면 요도랑 같은 동네 출신인 존 폴 레더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화해와 관련된 일들을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기본적인 주장은 이겁니다. 화해라는 게 과정이고 그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실, 정의, 용서, 평화 요것들이 같이 근데 뭐 이게 시간적으로 차례를 두고 온다기보다는 이것들이 마치 되게 막 짬뽕처럼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떤 화해가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지금 볼프가 그 기억의 얘기를 하지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해 나간다면 좀 조금 더 친절하게 왜 진실이 왜 필요한지 거기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데 그 정의가 응고적 정의라기보단 회복적 정의여야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조금씩 더 단계를 밟아간다면 그러면 좀 저도 좀 그러면 그땐 제가 정말 모든 눈물이 씻어지면서 저의 기억도 그렇게 사라져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수긍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조금 안 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볼프가 이 책에서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쪼개서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히 그냥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이 구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 그걸 더 섬세하게 봐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요도 문제 해결할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들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줬다. 여성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제가 쓴 글에 나오는 그 세라 총장님인데요. 웨그너 생크라는 분의 그 리더십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놓고 보니 한국 교회를 볼 때 마음이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문제를 다루는데 이렇게 어려웠을까? 저는 그냥 감히 짐작해 보건데 그 치리를 하는 구조 안에 그게 노예가 됐든 총회가 됐건 그 안에 여성이 있었으면 얘기가 이렇게 전개될까? 전 좀 질문이 생겨요. 저는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 구조를 지지하고 그걸 유지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얘기들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요도 얘기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지점에는 저는 그 쉐라 총장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저는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기 이 글을 쓰신 분 여기 헤겐이라는 분은 이 본인이 요도의 그 추행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그 헤겐을 불러서 AMBS 교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증언을 해줄 수 있겠냐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나중에 당신이랑 다시는 레베카라는 분 여기도 글을 쓰신 분인데 두 사람 둘 다 여성인 거죠. 둘이라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 분이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건 안에 비밀 파일에만 등장하고 있는 가명으로 등장하거나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겪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직접 들었을 때 이제 사건의 방향이 이제 확 달라지는 지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 구조 안에 리더십의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역할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굉장히 이건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개헌 논의 관련해서 여성계에서 아예 헌법에다가 그 여성 절반이라고 하는 거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그 여성이 없어도 우리가 여성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생물학적 여성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른바 성의식이 명확하게 가진 그런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고민되는 거는 그러면 현재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의 결과가 그냥 뭐 몇 사람이 폭로하고 몇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가 그게 결과가 아니고 사회를 바꾸고 그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예컨대 교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통 여성 성도수가 60% 이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교회에 여러 직분 가운데 60% 이상은 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해도 그래야 그분들의 의사가 나와요. 물론 이제 뭐 그 여성들이라도 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자기 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혁신까지를 가야만이 이게 성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어떤 언론에서는 가십거리처럼 야 무슨 어떤 스토리가 어떻더라 뭐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이거 쓸데없는 데 하네 이거는 절대 본질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없지만 사회적 처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내려놓는 것도 그 사회적 처벌이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좀 가져가는데 단지 어떤 고백이 폭로나 고백이 있었고 잘못했다 안 했다 뭐 막무가내였다 이것이 미투의 본질이 아니고 그 더 나아가야 할 우리가 더 가야 될 곳이 있고 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그거를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볼프를 읽을 때 가장 불편해질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프가 기억의 종말에서 대상하고 있는 독자는 피해자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볼프는 가해자를 얘기하지 않고 볼프가 그 신문을 받았던 쥐데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볼프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기억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책에서 사실 볼프가 이야기하는 게 그 피해자가 진실하게 기억함으로 인해서 정의와 화해의 길이 가능하고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그 어떤 신앙의 고백에 닿아 있는 종말론적 어떤 비전으로 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읽으면서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고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네. 되게 어려운 게 사실 그게 성경 구절들을 끌어와서 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를 끌어오고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끌어오거든요. 이런 어떤 볼프가 끌어왔던 이야기들과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적용, 접목을 이야기할 때 두 분은 어떻게 이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요도 케이스에서 좀 저희가 나중에 이걸 다루는 방식에서 저가 좀 아하 하고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교단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교단 총회 해마다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요도와 관련된 그 안건을 채택을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교단 총회에서 그걸 다루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제 쉐라 총장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AMBS 이 신학교가 져야 될 책임이 너무 크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안에서 이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따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 그다음에 희생자들, 연락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 그 당시에 교직원들, 그 당시에 이사회에 있던 사람들, 뭐 그 당시에 교수진들, 살아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이틀간의 어떤 그 특별한 예배와 순서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피해 여성들에게 너무나 이제 크게 다가왔던 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 기관이 이제 지금 요도는 죽었으니까 이미 저 세상 사람이지만 기관이 자신들이 피해 여성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고 마땅히 개입하고 그 일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한 거죠. 총장이 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그 이사였던 분이 사과를 하고 또 그 요도 그 태스크포스 팀에 있었던 분이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증언하고 거기에 이제 요도의 딸 뭐 이런 또 그다음에 그 전임 총장 그 밀러 총장이 사실은 요도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요도 그 밀러 총장의 딸.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사실 거기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관련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갈까 해서 저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교회가 아무쪼록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잘 풀므로써 이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여줄 때 저는 다른 사회적 참사 혹은 이런 국가가 범인이 되는 국가가 어떤 그 국가 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어떤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그 볼프의 이야기는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피해자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용서 화해를 이야기하면 피해자들한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좀 너무 자신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이런 말 못 하거든요.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지금 계속 볼프의 용서화에 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를 할 만큼의 성숙한 개인이나 또 사회가 되면 그런 케이스들이 미투나 이런 가운데서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 왜 그러냐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 평화적인 통일의 문제를 고민하려다 보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쟁 가운데 서로를 죽고 죽였던 그런 상황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4.3만 해도 제주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냥 일차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에다 더해서 살아남은 나는 빨갱이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았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그것이 증오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증오면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잡아다 다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남북의 통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우리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서와 화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쉽게 너무 값싸게 용서와 화해 문제로 가서는 곤란한데, 이 책도 보면 뒤에 가면 이제 본인이 헷갈려요. 근데 가해자한테 그래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만약에 이게 인정을 안 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현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용서와에 대해 추구하는 거는 뭐 맞지만, 다만 그거를 너무 쉽게 현실에서 강요하듯이 또는 그렇게 해야만이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것도 또 하나의 폭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폭력이라는 단어로 하면은 한국에서 정말 끝없이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패널 대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책 구경하시고 뭐 책도 구입하시고 다시 모여서 이제 들으신 그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같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날카롭게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제 생각엔 좀 곤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오늘 나왔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오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좀 이견이 있거나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숫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좀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김성환 간사님이 설명 가능한 부분을 먼저 좀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책 제목에 대한 질문은요. 이제 이 그 말씀드린 첫 번째 아티클 레이첼 월트너 구슨이라는 분과 교단에서 이제 이분에게 전권을 위임을 한 겁니다. 당신한테 모든 자료들을 다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낱낱이 객관적인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글로 정리해 달라. 위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류 사학자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그 관점도 가지고 자료를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쓴 글 이 논문의 제목, 아티클 제목이 이제 Defending the Beast. 그러니까 야수의 아마 어금니를 뽑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의 그 아티클 제목이 원래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장간에서 책으로 단행본으로 펴내면서 그 구슨의 아티클 제목을 이제 전체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야수의 어금니를 뽑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제목을 어떻게 마케팅 차원에서 뭘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구슨이 그럼 왜 이 말을 썼냐? 그건 요더가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독신 여성이 예를 들어 성적인 것에 대한 성적인 접촉 이런 것에 대해서 갖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실험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런 위험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친밀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도가 썼던 표현을 이제 구슨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서 너는 이걸 야수의 어금니를 뽑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갖다 쓴 거고요. 그걸 이제 단행본으로 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야수의 송건들을 뽑다. 그렇게 또 해보니까 이제 더 중의적이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요도가 저지른 비행을 이제 뭐 해결했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원은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단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름 2012년, 13년부터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사실은 반응을 한 겁니다. 교단 한국으로 치면 총회장쯤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 블ог 그런 교단 공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요도와 관련된 비행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계속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그 팀을 구성을 했죠. 세라 총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였던 여기 이제 우리 캐롤린 헌드라드 히겐이라는 분 여성분 이분도 이제 여기 조언자로 참여를 하고 이런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요도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는 작업들을 했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QR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밝혀진 그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낱낱이 이제 공개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전과는 굉장히 달랐던 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 다 그 남성 중심의 교회 리더십이 사실은 다 쉬쉬했거든요. 비밀 파일들처럼만 얘기가 되고 사건의 전말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없는 형태로 뭔가 있기는 한데 뭐지 이렇게 됐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 공개했고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실제로 요도와 관련된 파일들이 이제 그 메노나의 교단 그 기록 보관소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파일 박스가 있고 가서 열어볼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제 다 그렇게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웹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웹상으로 실제 아카이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MBS 도서관에 가면 디지털 컬렉션으로 요도가 썼던 그 공개 발행되지 않은 논문들 이런 것들 거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QR로 나온 이게 영문으로 한 8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 거죠. 요거의 축약본을 그다음에 이제 더 메노나이트라는 교단 잡지입니다. 거기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페이지 정도로 간결하게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객관적인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요도가 진짜 그랬어? 아니야, 진짜 그랬어. 이렇게 이제 하는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일단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차원에서 그런 가해자 피해자 그다음에 교단 차원에서 신학교 차원에서 사과를 구하는 작업들을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그 교직원들이 지켜야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라든지 또 요도의 요도의 그 저작들을 수업 시간에 다룰 때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사람의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특별히 여성이나 약자들 어린이들에 대한 항목들을 다룰 때는 요도에 대해서 더 깊은 어떤 주의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웠죠. 그다음에 교단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 차원의 의제로 전환을 해서 메노나의 교단 안에서 어린이들부터 여성 이런 이 성폭력 학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꼼꼼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정도입니다. 만약에 뭐 청년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성이랑 아이라면은 집에 모임 끝나고 데려다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둘만 있는 상황이면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은 안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형태까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 판단에서는 그냥 이걸 그냥 대충 덮으려고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성실하게 다루려고 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럼 되느냐 이건 또 사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요도의 문제를 그냥 잘 해결하는 차원뿐 아니라 그걸 계기로 삼아서 교단 전체의 의제로 전환하는 면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성공적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일단 그 상황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도의 비행이 저질렀던 60년대 뭐 중반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70년대 80년대 상황들이 지금 저희와 같이 어떤 성희롱, 성폭력, 뭐 성폭행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 미국에서도 정의가 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도 하나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메노나이트는 굉장히 미국에서 소수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버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뭐 인디애나 요 주에 캔사스에 뭐 미국에 이렇게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각각 존재하는데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잘 알 수가 없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상황. 지금같이 뭐 페이스북이 있거나 인스타그램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한계들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요더는 대신 활동 반경이 이 사람은 이제 국제적이었던 거죠. 교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더는 이제 유럽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미 뭐 미국 캐나다 곳곳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비행이 어디 고시안이나 엘카트라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피해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고 연대하는 것까지는 이제 상당 사실은 시간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요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의 그 지적인 어떤 탁월함 그거가 이제 굉장히 그 이전까지 메노나이트들은 그 니버의 여러분 그 그리스도 문화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노나이트 제세례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한 좀 급진 과격주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열광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요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의 그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도의 비행이 알려지는 건 시간 오래 걸렸고 그의 우월한 지위는 공고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요도를 지지했다기보다는 모르는 가운데 그에 대한 어떤 굉장히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상황들이 저는 많이 오래 지속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그 흐름들이 이제 바뀐 지점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홍대세교회와 공통점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성직자였던 아니면 탁월한 학자였던 간에 그의 그 힘, 권력에서 나오는 그 위계,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어떤 신뢰, 이거는 똑같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홍대세교회 관련해서는 삼일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삼일교회가 그 전병 목사를 그 퇴출하기 전까지는 사실 실패한 거죠. 대응에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목회자가 오신 다음부터 물론 이제 그 밑에는 여러 이제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상황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이게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인정해주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전병헌 목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사실 1심에서는 이제 좀 대응을 잘못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입증을 원고가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혹시 여성들한테 제2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싶어서 이건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입증을 제대로 안 해서 졌어요. 이제 2심에서 이제 저희 쪽 연계된 쪽에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여성분들 중에 몇 분이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소송에서 뭐 1억 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죠, 교회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민사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판결문에 그게 나오니까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요거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요거는 맞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그 전에 이제 믿지 못하려 안 믿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사실성을 가져가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확산이 됐고 가장 큰 그 결과는 교회 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도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고 이제 조금 나아지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한 방향으로는 전병헌 목사는 그 목사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이거는 노예나 이런 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싸움을 한편으로는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 우리 삼일교회가 기여할 게 뭔가 다른 교회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뭐 교회개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던 곳이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큐베이팅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 취지의 단체를 하나 좀 키워달라. 그래서 한국교회 최소한 성폭력 문제만큼은 좀 이제 좀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고 하는 그때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그거 제가 이제 제안을 받고 나는 무조건 이걸 받아야 된다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사례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고 잘못한 적도 있고 나중에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그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런 다른 한국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요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또 달라야 되느냐 뭐 세상에 성폭력 상담소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 이야기는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정죄하기를 너무 편하게 잘하거든요. 막 이렇게 뭐 심하게는 뭐 목사님들의 표적 설교부터 시작해서 막 정죄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차별한단 말이지. 막상 이제 어떤 그 자기가 대항하기 어려운 어떤 권위를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자기에게 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죄 가지고 차별한다고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좀 그 최근에 제 고민은 이른바 평신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를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신도 분들이 깨어날 때가 됐는데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더 발전적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유치원이나 이런 거 전혀 경험 못했지만 전 주일 학교를 경험했거든요. 그 안에서 찬송가를 통해서 음악을 경험하게 되고 연극도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으로나 심지어는 뭐 중고등부 선거도 저는 처음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선거에서 사람을 임원을 뽑는다는 게 교회에서 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나갈 시간이 다 가고 그래요? 나가야 되나요? 예, 질문을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희망을 한국 사회로부터 충격을 주는 거가 오히려 더 바른 방향 아닌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많은 평신도들이 깨어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한 가지 이제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것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지 않으면 대신해 주지 않아요. 가장 참혹한 사례가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나 분노했는데 그게 이제 전제인데 문제는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지지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경우에도 피해 여성들이 그냥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또 그에 동조하는 많은 남성들이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 여성한테 제2, 제3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성폭력에 있어서 이거는 폭력을 당한 거이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보다 복잡 미묘한 내용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피해자인 거고 그분들한테는 자꾸 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끔 힘을 또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출발이 된다. 다 그러나 맨몸으로 혼자 싸우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저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에 이제 답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시대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예를 들어 80년대 후반, 그다음 90년대 초반에도 예를 들어서 고셴 칼리지 학생이라든지 베델 칼리지나 이런 다른 여러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들려왔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도 연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지점들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리더십의 그 변화가 그런 그 변화 계속 아래부터 쭉 올라왔던 그 흐름들을 이제 뭔가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동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서도 지금 몇 챕터가 메노나이트 교단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글들이 2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실제적인 어떤 노력들을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피해자들을 시스터 케어라고 해서
그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지역교회 안에서 뭐 이런 것 프로그램들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도 이 글에 보시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 항상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야기가 좀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싶을 때 끝나는 것 같아요. 진행자로서 참 아쉽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 폭력의 기억, 폭력 앞에서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주제는 정말 저희가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부딪힐 문제이고 계속 붙들고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특별히 그런 과정에서 이 볼프의 책이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은 그 기억이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풀어준다라는 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게 그냥 생각한다 아니면 뭐 그냥 떠올린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 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잘 진실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진행자로서 바라봅니다. 오늘 3회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에게 일단 좀 감사의 수고의 박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주제를 넘기고 다음 달 네 번째 북토크는 은혜 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김용규 선생님과 목회자 김기석 목사님을 모시고 신이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4회 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